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그 341페이지 교환을 보셔야 되네요. 하여튼 우리가 매매를 했었는데 매매다라고 하는 것은 계약 당사자 일방이 자기의 재산권 이전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 대가로서 대금, 금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계약을 매매다라고 했는데 교환이다라고 하는 것은 쌍방이 다 금전 이외의 재산권 이전을 약정한 것을 이야기하는데 A라는 사람이 예컨대 건물 소유권 넘겨주기로 하고 B라는 사람은 토지 소유권 이전하기를 약정했다면 그것을 교환이다라고 이야기할 것이고, 일단 매매는 일방은 금전이어야 되고 교환의 경우에는 쌍방이 다 금전 이외의 재산권 이전을 약정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계약이다라는 것. 그래서 둘 다 채권 계약이고 법전에 규정되어 있는 전형 계약이고 쌍방이 다 출연이 일어나니까 유상 계약이고, 그리고 쌍방이 다 서로 대가적 의미 있는 채무를 부담하니까 쌍무 계약이고, 그다음에 그 일시적 계약이고 그다음에 낙성 계약이다라는 것. 당연히 계약서 안 써도 되는 분료식 계약이다라는 것. 이것들이 그냥 채권적 효력을 발생시킬 것이고 법전에 있고 유상계약으로서 매매 쪽에 있는 규정들이 다 준용된다라는 것. 특히 교환의 경우에는 매매와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일방은 그 매매는 금전인데 쌍방이 다 재산권 이전을 약정했다는 거 차이이고, 그다음에 쌍무계약으로서 동시행항변권 위험부담이 나타나고 일시적 계약으로서 해제와 결합되고 낙성계약으로서 청약과 성낙의 일치만 있으면 계약이 체결될 수 있다는 것. 분료식 계약이라는 것은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계약은 체결되고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 이러한 교환 계약이 체결되기 위해서 그냥 간단하게 마인드 잡습니다. 법률행위 성립 요건 갖추고 계약으로서의 성립 요건 갖추고 매매 쪽에 있는 예약의 법리와 계약금의 법리도 그대로 그 교환 계약에 준용되게 될 것이고, 성립되고 난 뒤에 효력과 관련되어서 쌍무계약으로서 동시행항변권, 위험부담, 그리고 이것도 제3자를 위한 계약과 결합될 수 있고, 그 다음에 해제 법리 적용될 수 있고, 매도인의 담보 책임도 교환에 그대로 적용된다는 것. 특히 매도인 담보 책임 종래에는 매매와 관련돼서 문제를 냈지만 이제는 교환과 관련돼서 문제를 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매매하고 그냥 99.9%가 똑같은 거니까 조문이 두 개밖에 없습니다. 개념 정리하기를 당사자 쌍방이 다 금전 이외의 재산권 이전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계약이다. 그리고 재산적 가치가 동액이 아닐 때 특히 보충금을 지급하는 수가 있는데 여기에는 매매 대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조문이 딱 그 두 개밖에 없습니다. 일단 341페이지 확인하시면 교환은 당사자 쌍방이 금전 이외의 재산권을 서로 이전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계약이다라는 것. 재산권과 관련된 이야기니까 만약에 돈을 바꾸기로 했다면은 민법, 계약법 쪽에 있는 교환 계약이 아니고 별개의 이름 없는 거래계에서 행해지는 계약이다라는 것. 성질, 매매하고 똑같다는 거, 교환의 성립, 앞에서 매매까지 하면서 했던 것들 교환과 관련돼서 다시 한번 정리해 놓은 거에 불과하고, 교환의 효력, 법률행위로서 민법 총칙에 있는 이론들 다 적용되고 계약으로서 앞에까지 공부했던 것들이 여기에 그대로 적용될 것인데, 동그라미 2번 특히 보충금 지급 특약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매매 대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되어 있고, 교환의 쌍무계약 당사자 쌍방의 급부가 모두 이행불능이 된 경우에 이 경우에 대상청구권 인정할 수 없다라는 것. 대상청구권 저 앞에서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A 소유의 토지를 B가 매입하기로 하고 대금을 지급하기로 했는데 이행기 전에 이게 수용되어 버림으로써 넘겨줄 수 없게 되었고, 이 수용됨으로 해서 수용보상금 청구권이 발생을 할 것인데, 즉 채권의 가치 변형물 때문에 발생한 이 수용보상금에 대해서 자기가 가져가고 싶으면 자기는 대금 지급하고 요걸 대신 받아갈 수 있는 거, 이걸 대상 청구권이다 라고 했는데, 즉 채권의 가치 변형물에 효력을 미치는 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환의 경우에 A 소유의 토지
요거 주기로 하고 실제 그 판례가 비소유의 토지 요걸 주기로 하는 교환 계약을 체결했는데 극단적으로 요거는 수용되면서 보상금 10억이 나오기로 되었고 요거는 수용되면서 보상금 5억이 나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B의 입장에서 교환 계약을 체결하고 빨리 이행했더라면 B가 저 10억을 받아갈 것 같았다는 거지. 그런데 그게 등기가 넘어오기 전에 수용되어 버림으로 인해서 각각 이것만큼씩의 보상금이 나오게 되었는데 B 입장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대상 청구권 행사하면 자기가 이 돈을 받아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거지. 그런데 대상 청구권 행사하려면 자기 채무를 이행을 해야 돼. 근데 이 경우에는 자기 것도 수용되어 버렸기 때문에 이행을 못할 상황이고 그렇다면 대상 청구권 인정 안 된다라고 한 판례라는 것. 이건 오히려 채권법 총칙 쪽에서 중요한 문제로 다루어지는 것이지만 교환과 관련된 판례니까 살짝 소개를 해놓은 것입니다. 동그라미 1번 그냥 당연한 이야기를 써놓은 겁니다. 유상계약이니까 매매 쪽에 있는 것들이 다 준용된다라는 것. 그 정도 하시고 345페이지 임대차를 들어갑니다. 임대차 전형 계약이고 이제는 계속적 계약이다라는 것. 그래서 임대차다라고 하는 거 개념 정리를 하면은 계약 당사자 일방이 비소비물을 빌려주기로 하고 비소비물 한 번 사용하고 난 뒤에 동일한 용도로 또 사용할 수 있는 물건을 말하는데 그 대가로서 차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계약을 임대차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 그래서 이것도 조금 더 생각해 보면은 임대차 계약 내나 법률 행위 다 민법 총칙에 있는 이론 적용된다는 거, 계약으로서 계약법 서론에 있는 거, 유상계약으로서 매매 쪽에 있는 규정들도 성질상 허용되는 한 다 준용되게 될 것인데 법전에 있고 전형 계약이다라는 것. 급부가 쌍방제로 일어나니까 유상계약이고 서로 대가적 의미는 채무를 부담하게 될 것이니까 쌍무계약이고 임대차 계약도 분료식 계약입니다. 부동산 임대차 계약 체결할 때 일반적으로 다 계약서를 작성하겠지만 그냥 뭐 공원에 가가지고 자전거 빌릴 때 뭐 계약서를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계약서 작성 안 하고 대가를 주기로 했으면은 임대차, 그냥 옆집 자전거 공짜로 빌렸으면은 사용대차. 그래서 일단 분료식 계약이고 이거는 일정한 기간 동안 사용하는 계속적 계약이라는 거. 계속적 계약이라는 그 말 안에는 해지와 관련된 규정들 적용을 받는다 이런 이야기가 될 것이고 만약에 이게 소비물, 비소비물이 아니고 만약에 소비물이라면 한 번 사용하고 난 뒤에 동일한 용도로 또 사용할 수 없는 물건이라면 이거는 소비대차로 갈 것이고 빌려 쓴다면 소비대차 유상일 수도 있고 무상일 수도 있고 임대차의 경우에는 대가, 차임, 금전, 기타 유가물일 것인데 요걸 지급하기로 약정했으면은 임대차, 만약에 그냥 공짜로 무상으로 빌려 쓰게 됐다면은 민법에서 요거는 사용대차라 해서 별도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사용대차와 임대차의 세부적인 내용은 우리 시험 범위에 안 들어간다는 거. 그렇다면 이러한 임대차 계약은 어떻게 체결 성립될 것인가? 계약 성립과 관련된 일반적인 이야기는 이제 다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임대차 쪽에서는 일반적인 교과서에서는 성립과 관련된 이야기를 아예 안 쓰기도 합니다. 어쨌든 앞에서 계속 몇 번 이야기했는데 법률 행위에 성립 요건 갖춰야 되고 계약으로서 청약과 성락의 일치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유상계약이니까 임대차도 예약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고 계약금의 법리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임대차 계약 체결되었다면 이거는 계속적 계약으로서 존속기간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존속기간. 이 최근에 위헌 판결 받은 것이 있는데 종래에 최장기 제한과 관련되는 규정이 있었는데 석조, 석계조, 연화조, 기타 견고한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 임대차의 경우에는 20년을 넘어설 수 없다. 최장기를 제한하는 규정이 있었는데 요 자체가 전체 위헌 결정을 받아서 없어진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최단기 보장과 관련되어서
최단기 보장과 관련돼서 민법에는 규정이 없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최단기 2년 보장 규정이 있고 상가 건물임대차보호법상 최단기 1년 보장 규정이 있습니다. 교과서에서 앞쪽에서 이야기를 해놨는데 지금 임대차면서 채권 쪽으로 바로 들고 왔는데 오늘날 이 임차권이 물권화 경향에 있다는 것. 물권화 경향에 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지 물권이다라고 이야기 안 했습니다. 임차권이 물권과 유사한 작용을 할 수 있다라는 것. 이와 관련해서 이야기해 볼 수 있는 게 임차권이 대항력이다라고 하는 것을 취득할 수 있다는 것. 원래 임대차는 채권 계약이니까 A 소유의 민법책을 B가 A와 빌려 쓰는 계약을 체결했으면 A한테나 빌려달라 할 수 있는 것이지 C가 그것보다 더 좋은 민법책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A와 체결해놓고 C한테 가서 그거 빌려달라 소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한. 그래서 계약관계는 자기들끼리의 문제다라는 것. 그래서 만약에 B가 이 민법책을 가지고 있는데 누군가가 요걸 뺏어서 들고 가면은 요 빌려 쓰는 임차권, 대가를 지불하고 빌려 쓰기로 한 이 임차권 가지고는 C한테 주장할 권리가 없습니다. 이 사람이 임차인으로서 빌려 쓰기로 했다 하더라도 A가 소유자이고 소유권에 기해서 방해, 배제, 반환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요 B가 들고 있었더라면 점유가 있으니까 점유권에 기인한 물권적 청구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직접 점유권에 기인한 물권적 청구권이 있고 이 사람은 간접 점유권이 있습니다. 간접 점유권에 기인한 물권적 청구권도 인정될 수 있지만 지금 보는 것은 임차권 가지고 관련된 거 요걸 직접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 근데 대항력을 가지면은 제3자에게 직접 행사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데 대항력 취득과 관련되어서 민법상 두 가지를 일단 규정을 하고 있는데 그 부동산 임차권을 등기하면은 임차권 등기를 하면은 대항력 가지고 그다음에 토지 임대차의 경우에는 토지 임차권을 등기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임차인이 건물을 건축하고 임차인 소유의 등기를 한 때에는 토지 임차권은 등기 안 해도 대항력이 있다라는 것. 그다음에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갖춘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있고 상가 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상가의 인도와 사업자 등록을 한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있다는 것. 이러한 대항력이 있으면 물권과 유사한 작용을 한다는 것. A 소유의 부동산 B가 임차인으로서 이제 대항력을 가지고 있다면은 누군가가 여기에 불법적으로 침해하면은 요 대항력 있는 임차권에 기해서 방해 배제 청구할 수 있고 점유를 하고 있으면 점유권에 기한 방해 배제 청구할 수 있고 이 사람은 간접 점유권에 기한 방해 배제 청구권이 있고 이 임대인이 소유자라면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작용하게 된다는 것. 이 전체 종합되는 것은 물권까지 가야 느껴질까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종래에 여기서 최장기 보장과 관련되는 이런 것들이 뭐 물권화 경향과 관계가 있다라고 했는데 이제는 이것이 위헌 판결 받아버렸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고 그 다음에 최단기 보장과 관련되는 이것도 물권화 경향과 관계가 있다라고 설명한다는 것. 그 다음에 임차권 처분 가능성 있다라는 것. 이런 것들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단기 임대차다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단기 임대차다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단기 임대차라는 것은 장기 부분을 제한해 놓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처분권 없는 자라 하더라도 처분권 없는 자라 하더라도 임대인이 될 수 있습니다. 어차피 임대차 계약은 채권 계약이기 때문에 소유자 아니어도 임대인으로서 임대차 계약을 완벽하게 유효하게 체결할 수 있는데
처분권 없는 자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을 때 장기 부분을 원래 종래 이것보다 짧게 해놨기 때문에 단기 임대차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토지 임대차의 경우에 지상의 석조, 스케줄, 연화조, 기타 견고한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대차의 경우에는 10년을 넘어설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고, 기타 토지 임대차의 경우에는 5년을 넘어설 수 없다라고 돼 있고, 그 다음에 건물, 기타 공작물 임대차의 경우에는 3년을 넘어설 수 없다라고 해놨고, 다음에 동산 임대차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6개월을 넘어설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 단기 임대차가 갱신될 때 요 경우에는 1년을 넘어설 수 없고, 이 경우에는 3개월을 넘어설 수 없고, 이 경우에는 1개월을 넘어설 수 없다, 이런 규정들을 두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이런 거 기억하는 건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근데 중개사에서는 하도 유치한 것들이 간혹 한 개씩 나오기 때문에 그냥 한번 확인해 본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존속 기간 동안 어떤 필기할 것들이 있으니까 일단은 지웁니다. 일단 약정된 존속 기간 동안 어떤 효력을 누릴 것인가, 역시 이 계약의 효력이라는 것은 권리 의무와 관련된 이야기인데, 임대인 쪽의 의무는 임차인 쪽에서 바라보면 권리가 될 것이고, 임차인 쪽의 의무는 임대인 쪽에서 바라보면 권리가 될 것이다라는 것. 이때 임대인의 주된 의무는 빌려주기로 한 그 목적 물건을 제공을 해서 임차인이 사용 수익하게 하도록 할 의무가 있다는 거. 요걸 넘겨받아서 사용하는 그 권리를 임차권이다라고 이야기할 것이라는 거. 당연히 이때 임대인은 차임 지급 의무가 있고,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이 차임 지급은 후급이 원칙이다라는 것. 동산이나 건물 대지에 대해서는 매월 말에 기타 토지는 매년 말에 그래서 기본적으로 후급이 원칙이라는 것. 그래서 토지와 관련해서 수확기 있는 것이라면 수확 후 지체 없이, 그래서 민법 규정상 후급이 원칙인데 실제 거래계에서는 대부분 선급으로 받습니다. 공원에 가가지고 자전거 빌려 탈 때 타고 와서 돈 주는 게 아니고 미리 돈 주고 타고 하죠. 그래서 실제 거래계에서는 선급되게 하는데 법문상으로는 일단 후급이 원칙이라는 거. 근데 관행상 보증금을 선지급할 수 있는데 민법 조문에는 일단 규정 없습니다. 저 뒤쪽에 가서 살짝 보기로 하고, 여기서 보고 갈까요? 보증금이라는 것은 연체 차임 또는 임대차와 관련된 임차인의 채무를 담보할 목적으로 또는 신용수수의 목적으로 선지급하기도 한다라는 것. 보증금이 선급되었다 하더라도 민법 조문에는 규정 없다 했습니다. 주임법, 상임법상 특별법을 주게 된 이유는 이 보증금이 선급됨으로 인해서 임차인에게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임차인 보호를 위해서 민법에 대한 특별법으로서 규정해 놓은 것이 주택임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되는 것이고, 일단 보증금이 선지급되어 있다 하더라도 차임이 있을 경우에, 즉 일부는 보증금, 일부는 차임, 즉 속칭거래계에서 전월세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러한 대항력 있는 임차권을 채권적 전세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살짝은 다른 개념이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일부는 차임을 지급하게 됐을 때
이 임차인 쪽에서는 연체 차임을 보증금에 충당하라고 요구할 권리가 없고 존속기간 중에는 임대인만이 연체 차임을 보증금에 충당할 권리를 가진다는 것. 당연히 충당되는 건 아니고 충당하게 할 수 있다는 것. 따라서 이 사람은 2기 이상 차임을 연체할 때 보증금으로 충당하지 않고 이 사람은 바로 해지시켜버릴 수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연체 차임을 보증금으로 충당하고 나중에 끝나고 난 뒤에 보증금에서 공제하고 주면 될 것이고, 그래서 존속기간 중에는 당연히 보증금에서 연체 차임이 공제되는 것은 아니다는 것. 이 사람의 의사표시에 따라서 공제될 수 있고 존속기간이 끝나고 난 뒤에는 당연 공제시킨다는 것. 그 다음에 사용수익하도록, 임차인이 제대로 사용수익하도록 제공할 의무가 있다. 그 말은 수선 유지 의무가 임대인에게 있다라는 것. 이때 이것을 제대로 수선하지 않아서 임차인이 목적물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들인 필요비가 있을 수도 있고 또는 가치를 증가시킨 유익비가 있을 수 있다는 것. 현상 유지를 위한 필요비의 경우에는 지출 즉시 상환 청구할 수 있고 유익비의 경우에는 임대차가 종료한 때 상환 청구할 수 있다는 것. 이때 만약에 존속기간 끝나고 난 뒤에 목적물을 반환했으면 반환 날로부터 6개월 내에 상환 청구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어떤 유익비와 관련돼서는 가치의 증가가 현존하고 그때 현존 이익과 지출액 임대인 쪽에서 선택하는 것을 상환 청구할 수 있다는 것. 그 다음에 유익비의 경우에는 상환 청구 기간이 허용될 수 있다는 것. 어쨌든 목적 물건과 관련된 것이니까 마지막에 임대차가 끝났을 때 상환 안 해주면 이거 유치권 행사로 보호될 수 있다라는 것. 그 다음에 임대차와 관련돼서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라는 것도 있고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다 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부속물 매수 청구의 경우에 부속물 매수 청구의 경우에는 부동산 임대차와 관련되어서 임대차가 종료했어야 되고 그때 임대차 존속기간 중에 임대인의 승낙이 있어서 부속을 했어야 되고 부속물이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부속물이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물건의 구성, 부분, 즉 쉽게 이야기하면 부합물이 아니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것. 독립성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 만약에 임대차가 차임 연체 등의 채무 불이행 때문에 해지되어서 종료된 경우라면 부속물 매수 청구권 인정 안 된다라는 것. 그다음에 요거는 결국에 임대 목적물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과 관련되어야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과 관련된 것으로서 오로지 임차인의 특수 목적을 위한 경우라면은 부속물 청구권 인정 안 된다는 것. 어떤 이러한 요건이 구비가 되어야 되는데 부속물 매수 청구권 형성권이고 형성권이라는 말은 권리자의 일방적 행사에 의해서 권리관계가 변동되는 것으로서 매수 청구권 행사와 동시에 매매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다루어지고 즉 A 소유의 건물을 임차한 자가 존속기간 중에 임대인의 동의 승낙을 받아서 여기에 부속물을 설치했을 때 종료 시에 매수 청구권 행사하면 요거에 대해서 매매 계약이 체결되고 그 말은 요 재산권 이전과 부속물에 대한 대금 지급은 동시 이행 관계가 될 것이고 유치권 관계는 인정이 안 되고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동시행 항변권과 관련되어서 인정될 수 있다라는 거 살짝 생각을 해 놓으시는 거고 그다음에 이때 매매 가격은
매수청구권 행사 당시의 시가상당액이다. 이것도 시험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다음 칠판을 쫙 쓰기가 좀 그런데 그 다음에 지상물 매수청구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A 소유의 토지를 B가 임차인으로 빌려 쓰고 임차인으로 빌려 쓰면서 존속 기간 중에 나무를 심었을 수도 있고 건물을 지었을 수도 있고 기타 공작물을 설치했을 수도 있는데 요거는 임대차 기간 만료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참 이런 거 가지고 문제 내면 요거는 종료시다라고 이야기했죠. 종료시. 하여튼 저런 가지고 문제 낼 수도 있습니다. 종료되는 게 반드시 뭐 만료만 가지고 종료되는 것은 아니니까. 하여튼 지상물 매수청구권의 경우에는 존속기간 만료 시에 지상물이 현존하고 있고 그때 임차인이 한 번 더 빌려 쓰자고 갱신 청구하고 그때 임대인 쪽에서 나는 너한테 더 빌려주기 싫다 거절한다면은 그때 그러면 이 지상물 너가 사가라 지상물 매수 청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 전세권 쪽에 가면은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 건물 전세와 관련되어서 설정자와 권자 양쪽에 다 있습니다. 지상권 쪽에 가면은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 설정자와 지상권자 양쪽에 다 있습니다. 그런데 건물 임대차와 관련돼서 토지 임대차와 관련돼서 부속물 매수 청구권, 지상물 매수 청구권 임대차의 경우에는 일정한 요건 하에 임차인에게만 인정한다는 것도 기억은 좀 하고 계셔야 됩니다. 전세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지상물 매수 청구권 규정이 없는데 학자들이 그리고 판례가 이쪽 걸 유추 적용합니다. 거기 가서 또 기억을 떠올리시게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존속기간에 정함이 없었던 경우라면 이것도 시험에 나온 적이 있는데 이 사람이 해지 통고를 할 수 있고 부동산 임대차의 경우에 존속기간에 정함이 없을 때 임대인 쪽에서 해지 통고를 하면 6개월이 경과함으로써 해지 효력이 발생하는데 그 경우에 임차인은 갱신 청구할 필요 없이 지상물 매수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판례의 입장이다라는 것. 그 다음에 이때 이 지상물의 등기 여부, 허가 여부, 가치 여부 불문합니다. 불문하고 행사할 수 있고 다음 이 지상 건물에 대해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지상물 매수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것. 그 다음에 우리 시험에 나왔던 게 A 소유의 토지 그리고 C 소유의 토지가 있는데 이 A 소유의 토지를 임차한 자가 지상물을 건축을 했는데 이렇게 건축되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즉 임대인 A 소유의 토지가 아닌 C 소유의 토지 또는 저기서 C 소유의 토지라는 것이 경우에 따라서 B 소유일 수도 있고 저 C 소유의 토지에 대해서는 불법 건축일 수도 있고 또는 그쪽에 대해서 B가 지상권 설정했을 수도 있고 어떤 A와의 관계에 있어서 임차인으로서 지상의 건물을 건축을 했을 때 다른 토지와 경계가 물려 있을 때 그때 요 건물에 대해서 지상물 매수 청구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요 임차지상에 있는 이 건물이 구분 소유의 대상이 되는 경우라면 지상물 매수 청구할 수 있다는 것. 이때 이 지상물의 가치 여하도 불문하는 것이 원칙인데 지극히 고가이거나 또는 원래 임대차 목적에 반해서 축조됐거나 가치가 지극히 경미한 경우에는 인정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건 별개의 문제이고 다음 이 경우에도 매수 청구권 행사에서 매매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다루어진다는 것. 따라서 동시행 항변권 인정되고 이 경우에도 유치권하고는 관계가 없고 이때 매수 청구권 행사에 있어서 매매 가액은 매수조건 행사 당시의 시가상당액이라는 거. 시가상당액이라는 게 왜 중요하냐면은
부속물 설치할 때 5억 들었을 수 있습니다. 매수청권 행사 당시에 3억짜리가 돼 있을 수도 있고 10억짜리가 돼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지상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상물 설치할 때 10억 들었는데 매수청권 행사 당시에 3억짜리가 돼 있을 수도 있고 20억짜리가 돼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용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매수청권 행사 당시의 시가상당액이다라는 것. 그래서 345페이지 보시면은 임대차 당사자 1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 이에 대하여 차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계약인데 법적 성질 그냥 확인해 보는 거에 불과합니다. 여기 와가지고 이거 외우면 안 됩니다. 유상 쌍무 낙성 분료식의 전형 계약이고 계속적 계약이고 대상 목적물은 비소비물일 것이라는 것. 소비물이라면 소비대차로 가는 것이고 넘기시면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을 비교해놨는데 역시 아니고 공부를 하고 난 뒤에 내가 이해를 했나 안 했나 내가 정상적으로 이걸 받아들였는가 안 받았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표를 활용하는 것이지 표 외워가지고 기다 아니다 이런 거 하지 마십시오. 민법은. 그 다음에 부동산 임차권의 물권화 경향, 물권화 과정에 있다. 그렇지만 본질은 채권이라는 거. 물권화의 내용, 대항력과 관련되어서 이번에 동그라미 1번 부동산 임차권은 반대 약정이 없으면 임차권 등기 절차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라는 것. 그 다음에 지상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토지를 임차한 때에는 토지 임차권을 등기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임차인이 지상 건물을 등기한 때에는 대항력이 있다는 것. 그 다음에 주임법 상임법상 대항력 갖출 수 있고 주임법 상임법에 가서 상세하게 설명될 것이고 대항력이 있다면 침해자에게 직접 방해배제 청구할 수 있고 손해 있으면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라는 것. 대항력이 있을 때 소유자가 바뀌면 새로운 소유자가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다는 것.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의 선택권 주임법 쪽에 요 판례를 또 소개해 놨습니다. 근데 여기서 살짝 보고 가면은 A 소유의 건물에 대해서 B가 임차인으로 빌려 쓰고 대항력 갖추고 확정일자 갖춤으로써 우선 변제권도 취득을 했다는 거. 그 이후에 누가 A한테 돈 빌려주고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하고 이 저당권자가 경매 실행하고 누가 경락을 받고 경락 대금을 완납을 하면은 그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할 것인데 그때 B는 가만히 있어가지고 이 임차권의 대항력을 가지고 C에게 승계되게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등기부에 기록이 없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이게 있는 건 모릅니다. 법원에는 등기부만 가지고 볼 거라고요. 그때 요 건물이 경매에 들어가는 사실을 알고 스스로 배당 참가해서 소멸되는 쪽을 선택할 수도 있다는 거. 이거 시험에 나왔습니다. 이것도 시험에 나왔고 그 다음에 조금 더 확대 적용하면은 이 건물에 대해서 A가 소유자일 때 B가 임차인으로서 대항력을 갖추었는데 존속기간이 만료되었고 이제 소멸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던 중에 A가 이걸 팔아치워서 다른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을 했을 때 가만히 있으면은 이 사람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이 깡패 같은 사람이라 가지고 별로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임대인 지위가 승계되지 않게 할 수 있다는 거. 임대인 지위가 승계 안 된다면 이 경우에는 이렇게 보증금 반환 청구할 수 있다는 것. 임대인 지위가 승계되어 버리면 이 사람한테 보증금 반환 청구권이 있고 이 사람한테는 보증금 반환 청구권이 없습니다. 승계되어 버렸으니까. 근데 이의를 제기해서 승계되지 않게 했다면 이 사람한테 보증금 반환 청구권 행사할 것이 아니고 이 사람한테 행사할 수 있다는 거. 이런 경우의 선택권이 있다라는 것. 그걸 길게 늘어서 놓은 겁니다. 다음에 임차권과 방해 배제 청구권, 임차권이 대항력을 갖추었다면 대항력 제3자에게 직접 주장할 수 있는 것이니까 대항력 있는 임차권에 의해서 방해 배제 청구할 수 있다라는 것. 점유를 하고 있다면 점유권에 의한 물권적 청구권도 행사할 수 있고 대항력이나 점유권이 없다면 이 임차인이 제3자에 대해서 직접 행사할 권리는 없습니다. 소유자인 임대인을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을 뿐이라는 것. 존속기간 보장과 관련해서 종래 최장기 제한 규정과 관련된 이야기가 있었는데 최장기 제한 규정이라 하지만
이게 왜 강력한 효력이 주어지냐면은 전세권의 경우에는 물권이지만은 10년을 넘어설 수 없다 이래 돼 있습니다. 그런데 임차권은 채권임에도 불구하고 20년까지 갈 수 있으니까 상당히 강력한 효력을 준 것이고, 그 다음에 652조의 규정이 없는데도 대법원 판례가 이걸 강행 규정으로 해석을 해 왔었고, 그런데 헌법재판소에서 이거 그냥 사적 자체의 원리 위배다. 그래서 위헌 판결 내렸습니다. 그 다음에 2년, 1년이야 또 뭐 여러 번 보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법정갱신과 관련되어서 이 법정갱신에 관련된 규정이 전세권 쪽에도 있고, 이 임차권 쪽에도 있고, 주임법, 상임법 쪽에도 있습니다. 주임법, 상임법 쪽에 있는 그 규정은 전세권 쪽에 있는 거하고 유사합니다. 그래서 임대차 쪽에 있는 이 법정갱신은 그쪽에 있는 것과 다른데, 기간 만료 후 임차인이 계속 사용 수익을 하는데 임대인이 상당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때는 앞의 것과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존속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이 된다는 것. 존속기간에 정함이 없는 것이 된다면 해지 통지가 가능하다로 연결될 것이고, 합의에 의한 갱신 할 수 있는데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 됐습니다. 다음 임차권 처분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차임, 민법상 차임에 대한 규정은 있지만 보증금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주임법, 상임법에는 보증금에 관한 규정이 있고, 그 다음에 임대인의 해지로부터 보호 한번 읽어보시고, 임대차의 성립 요건, 법률 행위로서 요건 갖춰야 되고, 계약으로서 요건 갖춰야 되고, 임대 목적물은 비소비물이면 되고, 타인 소유물이어도 상관없다라는 것. 왜냐하면 임대차 계약이 채권 계약이기 때문에 빌려 쓰게 하기로 해주기로 한 그날까지 쓸 수 있도록 제공할 의무를 부담한 것이지 내가 소유자일 필요는 없다라는 것. 채권 계약이라는 말 안에 그런 말이 들어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앞에 시간에 그런 말 했죠. 임대차 목적물이 반드시 임대인의 소유라야 되는가? 그럴 필요 없다는 거. 소유자가 누군가는 중요 부분 아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차고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는 거. 그러나 계약 내용에 임대인 소유일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었더라면 중요 부분 차고 취소 연결될 수 있다는 것. 차임, 대가 지급하는 것이고, 금전에 한하지 않고 기타 유가물이어야 된다. 참 이거 볼 때마다 옛날 생각이 나는데, 제가 어릴 때 시골에서 그 소작을 했죠. 소작을 할아버지께서. 그러면 A 소유의 토지를 B가 소작을 하면은 그 1년 동안 차임을 안 줍니다. 안 주고 나중에 그 벼 수확할 때 그때 주인이 와가지고 딱 서 있는 거지. 그때 받아간다는 거지. 그때 수확량을 보고 수확량에 얼마를 받아간다는 거. 요거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했습니다. 그 차임이 금전에 한하지 않는다. 거기에 수확되는 쌀로 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1년 끝날 때 수확 후 지체 없이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351페이지 계약으로 기간을 정하는 경우 651조 요게 위헌 판결 받았다는 겁니다. 그 20년 단축한다. 그 부분이 위헌 판결 받았다는 거 1항. 그 다음에 계약으로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해지 통고할 수 있다. 2항에 보시면은 토지, 건물, 기타 공작물, 부동산에 대해서 임대인이 해지 통고한 경우에는 6개월, 임차인이 한 경우에는 1개월, 동산인 경우에는 누가 하더라도 5일이 경과함으로써 해지 효력이 발생한다. 살짝 봐놓는 것이고, 하여튼 그냥 나는 그 숫자 외우는 게 좀 그래가지고 그냥 그 앞에다 그냥 이래 빨갛게 그냥 이래서 놓습니다. 그냥. 임대차 갱신 합의로 갱신하는 거 뭐 저거 마음대로 하면 되고, 기간 끝나면 또 합의가 갱신하고, 기간 끝나면 또 합의가 갱신하고, 누차에 걸쳐서 해도 상관없습니다. 352페이지 법정갱신 앞에서 조문을 보셨고, 그 정도 하시고 한번 읽어보시고, 그때 동그라미 3번 법정갱신되었을 때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소멸한다는 거. 제3자가 제공한 담보, 그게 각종의 보정채무인 인적 담보일 수도 있고 저당권 설정 등의 담보 물권일 수도 있는데 그 담보는 소멸한다는 거. 그러나 제3자가 현실적으로 지급해놓은 보증금은 존속합니다. 따로 구별하시고, 그 다음에 갱신청구권, 배수청구권 뒤에 또 이야기가 있습니다. 계약으로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조금 전에 조문을 보셨고 읽어는 보시고, 단기 임대차 처분권 없는 자, 그 2번에 그런 예를 들어놨습니다. 권한을 정하지 않은 대리인, 우리가 민법 총칙에서 할 때 했습니다.
권한이 명확하지 않는 자는 보존 행위는 제한 없이 할 수 있지만 이용 계량 행위, 관리 행위는 성질을 변경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 했는데 그 권한을 명확하게 정하지 않은 대리인은 처분 행위는 할 수 없다 했습니다. 그런 처분권 없는 자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을 때 임대차 계약은 처분 행위 아닙니다. 채권 행위입니다. 이걸 했을 때 기간을 10년, 5년, 3년 그리고 6개월로 제한했다는 것. 그 단기 임대차가 갱신될 때 토지의 경우에는 1년, 건물 기타 공작물은 3개월, 동산의 경우에는 1개월 내에 갱신해야 된다는 거. 만료 전. 그 정도 하시고. 그다음 임대차의 효력. 표를 그려놓은 이유가 균형 감각을 가지고 요게 임대인 쪽의 의무니까 요쪽 임차인 쪽에서 그게 권리를 어떻게 될까? 임차인 쪽의 의무는 임대인 쪽에서 권리가 어떻게 될까? 그걸 표를 가지고 균형을 맞춰가 그려놨는데 그 박스 때문에 순서 없이 좀 되어버리는데 공부하실 때 한번 살짝 생각해서 기억을 해보시라는 것이고 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은 임차인이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제공할 의무가 있다라는 것. 그래서 목적물을 사용하도록 인도해 줄 의무, 그다음에 방해에 제거해 줄 의무가 있고, 그다음에 임차인이 제대로 사용하도록 수선 유지해 줄 의무가 있다는 것. 그래서 수선 유지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쪽에서 들인 비용이 있으면은 필요비는 지출 즉시, 유익비는 임대차가 종료한 때 상환 청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비용 상환 청구권 규정은 임의 규정입니다. 부속물 매입청구권, 지상물 매입청구권 규정은 강행 규정입니다. 그래서 저걸 기억하는 방법과 관련해서 민법 총칙에서 한번 하고 왔습니다. 어떻게 하고 왔냐면은 요게 옛날에 이 위헌 판결 받기 전에 존속기간과 관련되는 것이 강행 규정이고 요것과 관련되는 해지 규정 강행 규정이고 그다음에 이 사이에 차임 정감 청구권 강행 규정이고 끝나고 났을 때 어떤 부속물 매수청구권, 지상물 매수청구권 이런 것들이 강행 규정이다라고 했는데 어떤 존속기간 요 부분은 위헌 판결을 받아서 무효 없어졌다는 거. 그래서 그런 기준을 가지고 기억을 하시라는 거. 어떤 비용 상환 청구권과 관련되는 임대인 수선 의무 이 부분 임의 규정이고 면제 특약할 수 있다는 거. 그런데 대수선이라면 언제나 임대인이 부담해야 됩니다. 다음에 임대인의 보존 행위에 필요한 행위에 대해서 인용할 의무가 있고 비용 상환 청구와 관련된 것은 임차인 쪽에서 서술해 놓고 다음에 매도인의 담보 책임 그 규정이 다른 유상 계약에 준용된다 했습니다. 임대차 쪽에도 그대로 그 법리가 적용됩니다. 임대인의 보호 의무와 관련된 이것도 시험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항상 내가 시험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시험에 나오기 전에 내 책에 있었습니다. 염두에 두시라고. 통상의 임대차의 경우에는 임대인은 도난 방지 안전 배려 의무 없습니다. 주택 임대차의 경우에 이 사람 임차인이 사용할 때 이 임대인 쪽에서 도난 방지 안전 배려 의무가 있는가 없다는 거지. 만약에 있다 하면은 맨날 집 지키고 있어야 되지 뭐. 근데 이게 여관 숙박업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숙박 계약도 임대차 계약 맞습니다. 숙박 계약도 임대차 계약이 맞지만 이 경우에는 본질적인 관리를 임대인인 숙박업자가 하고 있기 때문에 투숙객의 도난 방지 안전 배려 의무가 숙박업자에게 있다는 거. 둘 다 기억을 하십시오. 둘 중에 한 개는 시험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이 아무 때나 나오는 게 아니고 이게 약간 균형 감각을 먹고 보면은 어느 걸 기준으로 할 것인가 항상 조금 대비되는 것들이 있는 그 부분이 집중적으로 시험에 나옵니다. 내가 계속 수업을 하면서 두 개 중에 한 개는 시험 나왔습니다 라고 하면서 넣어온 그 부분에서 항상 그런 게 있었습니다. 조건과 기한 할 때 요거 시험에 나왔습니다 하면서 그 대비되는 걸 하나 이야기하는 게 있는데 민법 총칙 조건과 기한입니다. 하여튼 그때 기억이 났는데 이야기를 할까 말까 하다가 넘어온 것들이 있습니다. 정해진 시간 내에 끝내고 해야 되니까 지금 생각났으니까 하나 하죠. 조건과 기한할 때 A 소유의 임차물 이걸 빌려 쓰면서 보증금 지급해 놓고 이 사람이 지금 이사 가야 되는데 서울에서 부산으로 이사 가야 되는데 지금 A가 돈이 없어서 이사 끝나고 난 뒤에 보증금을 못 주고 있을 때
약정하기를 요 목적물이 누군가에게 임대되거나 매매되었을 때 그때 보증금 주겠다라고 했을 때 요것은 조건이 아니고 불확정 기한이라 했습니다. 채무 이행기를 연기시킨 불확정 기한이다라고 이야기했고, 기한의 경우에는 그 사실이 도래한 때는 물론이고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확정된 때에도 기한은 도래한 것으로 본다라는 것. 그래서 나중에 A가 돈을 안 주니까 B가 찾아보니까 누군가 이걸 공짜로 사용대차로 빌려 쓰게 하고 있다면 지금 당장 임대 매각하지 않을 것이 드러났기 때문에 기한은 도래한 것이다. 보증금 지급하라 라고 했는 거죠. 만약에 기한이 도래된 것이 아니라고 본다면 B는 돈 달라 할 방법이 없어집니다. 그러면 A는 항상 이런 상황을 이용해 버릴 거라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A 소유의 부동산을 B가 임차인으로 빌려 쓰기로 했는데 언제까지 임차하기로 했냐라고 하면은 B가 매입할 때까지 임차하기로 했다는 거죠. 이거는 조건인가 기한인가? 이거는 기간에 정함이 없는 임대차라고 봅니다. 이거는 둘 다 시험에 나왔을 거라고요. 그래서 항상 비교, 대비되는 쪽이 집중적으로 시험에 나온다는 거. 그 다음에 법정 담보 물건과 관련돼서 나중에 그 물건법 공부해 보면 당연히 알 수 있는 내용인데, 물론 질권이 우리 시험 범위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공부하지는 않습니다. 1번, 2번 같이 보면은 거기에 동산, 과실, 임차인 소유의 동산이나 과실을 임대인이 임대차와 관련된 채권에 기하여 압류하면은 질권의 효력이 있다라고 해놨습니다. 원래 압류는 채권과 관련된 것인데 이러한 요건 하에 압류하면은 질권과 같은 강력한 효력을 주겠다는 것이고, 오른쪽에 토지 임대차와 관련돼서 변제기를 경과한 최후 2년 차임 채권에 기하여 지상에 있는 임차인 소유의 건물을 압류한 때에는 저당권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원래 저당권은 등기부 얼구에 저당권 설정 등기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요건 하에 갑구에 압류 등기가 되어도 저당권과 같은 효력이 인정된다는 거. 원래 단순한 일반 채권에 기한 압류라면은 우선 변제권이 없습니다. 다른 일반 채권과 안분 배당을 하게 되는데 저당권과 관련되는 효력을 주어진다면 우선 변제를 받는다는 것. 그와 관련된 아주 깊이 있는 문제도 우리 시험에 나왔습니다. 나중에 물권법 쪽에 가서 공부할 것이고, 그 다음에 임차인은 사용수익권이 있다는 거. 용법에 따라서 사용수익하면 되고, 그 다음에 대항력 취득과 관련되는 거 앞에서 한 거 다시 한번 정리해 놓은 것이고, 다음 비용 상환 청구권, 필요비의 경우에는 지출 즉시 상환 청구할 수 있다는 거. 유지, 보존을 위한 비용을 필요비라 하고, 유익비라는 것은 가치를 증가시킨 것을 말하는데 358페이지 2번의 행사 시기, 필요비는 지출 즉시, 유익비는 임대차가 종료한 때. 근데 목적물이 반환되어 버렸다면 6개월 내에 상환 청구해야 된다는 것. 그 기간 지나버리면 더 이상 행사하지 못한다는 이야기가 될 것이고, 다음에 비용 상환 청구권 규정 앞에서 말했습니다.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배제 특약할 수 있다는 것. 그런 배제 특약이 없을 때 임대차가 종료되었다고 목적물 반환 청구권 행사해 오면은 나는 이 비용 상환 청구권에 기해서 유치권 행사해서 못 주겠다 할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기본적으로 임대차 유익비와 관련돼서는 상환 기간이 허여되어 버리면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것이 되기 때문에 유치권 성립이 배제된다라는 것. 임대차에는 필요비와 유익비 상환 청구권 규정이 있습니다. 주임법, 상임법 적용되는 주택 상가의 경우에도 비용 상환 청구권 규정이 주임법, 상임법 쪽에 없습니다. 특별법의 규정이 없으면 일반법이 보충적으로 적용되고, 따라서 거기에도 필요비, 유익비 상환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근데 물권법 쪽에 들어가면 지상권과 전세권의 경우에는 유익비 상환 청구권은 있어도 필요비 상환 청구권은 없습니다. 그 이유는 거기 가서 설명할 겁니다. 그래서 뭐에 무슨 권리가 있고 뭐에 무슨 권리가 있고 이것도 법 조문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법이 이유가 있기 때문에 거기는 유익비만, 여기는 유익비 필요비다. 이렇게 규정해 놓은 것이라고요. 그럼 뭐 똑같이 규정할 것 같으면은 따로 할 필요가 없지. 몽땅 틀어가지고 전임직권 이렇게 하지 그냥. 구별해 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법 조문, 이 구별된 게 아니고 원래 구별되기 때문에 법 조문에 그렇게 박아 놓은 거라고요. 민법적 사항은 민법 조문에 기재되기 전에 이미 현실적으로 존재했습니다. 과거에 2000년 전에. 그걸 2000년 전에 이렇게 규정을 했고 그게 점차점차 발달해 온 것이 있다는 것이고, 물권에 들어가면은
이 채권법을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전부 로마법에 그대로 다 있어. 2000년 전에 만들어 로마법에 다 있어. 물권법에 있는 것도 2000년 전에 만들어 로마법에 다 있어.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거 딱 한 개 있어. 전세권. 우리나라에. 전 세계적으로 전세권은 대한민국에만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유치권 몇 번 이야기 나오는데 유치권이 로마법에는 채권으로 들어있어요. 우리나라에는 물권으로 들어있어요. 전부 다 그 말 나온 김에 로마가 전 세계를 3번 통일했다 이런 말 이야기합니다. 전 세계를 3번 통일했다. 한 번은 무력으로 통일하고 그 당시에 로마 사람들이 생각하는 전 세계는 지중해 연안만 말합니다. 오늘날과 같은 전 세계가 밝혀진 것은 16세기 이후입니다. 16세기 이후 500년도 안 됐어. 그래서 지중해 연안을 전 세계를 무력으로 통일하고 그 다음에 종교로 통일하고 그 다음에 법으로 통일하고 지구상에 남아있는 법 위로는 거의 로마법만 남아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할아버지의 뼛속 깊이 물려받은 전통적인 대한민국 고조선 시대의 법이 지금 이게 아니고 어느 날 갑자기 흘러들어오는 로마법을 공부하고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어려워서 미치겠는 거지. 내가 뼛속에 흐르고 있는 건 다른데. 내가 심심하면 물어보는데 물권법 가서 물어볼 건데 시골 가면은 이쪽이 A가 집을 짓고 살고 있고 이쪽이 B가 집을 짓고 살고 있는데 A가 감나무를 심어놨는데 감이 주렁주렁 일려가지고 요 감이 요 딱 떨어지면 이 감 누구 거죠? A 거라 B 거라? 빨리 표정 관리 하시라고. A 거라 B 거라? A 거라고. A 거. A 나무가지에서 떨어지는데 그게 내 땅에 있다고 해서 어떻게 그게 B 게 돼? A 거지. 이게 만약에 B 네 걸로 보이는 이 사람아. A 집에 아들이 요 넘어오면 네 거가. 그런데 나도 이 위치에서 여러분도 이 위치에서 요거 많이 주워 먹었지. 어릴 때 먹을 것도 없는데 이거 뭐지? 이게 무주물일까? 유실물일까? 무주물도 유실물도 아닌 정확한 A 소유물일까? 정확한 A 소유물. 몰래 먹었지. 도둑놈이지 뭐. 근데 시골에서 아무도 뭘 안 해 이걸. 우리 뼛속에 흐르는 법은 이게 맞아. 이거 먹어도 뭐 이 정도 가지고는 뭘 안 해. 그런데 이거는 법상 A 거고 만약에 이걸 몰래 먹었으면 A가 열받으면 절도죄로 고소하면 절도죄 요건은 충족이 돼. 경미한 것이기 때문에 용서되는 것은 별개의 문제고 물권법 갈 걸 여기서 써먹으면 안 되는데 A 땅, B 땅. A가 자기 땅인 줄 알고 나무를 심었어. 경계가 시골 가면 애매하니까 B가 여기에 나무를 심었어. 자기 땅인 줄 알고. 나중에 청량해보니까 여기까지가 A 땅이라. 이 나무 누구 거? A 소유. A 소유에 부합되었어. 내 게 아니야. 내 건 줄 알고 따먹었지. 이때까지는 선의 점유자이기 때문에 과실을 수취할 수는 있다라고 갈 거라고. 내 건 줄 알았으니까. 그런데 이제 경계 청량해가지고 딱 보니까 A가 여기라는 걸 A 자기 땅인 줄 알았어. 이제 따먹지 말 하면 못 따먹어. 왜? 이거는 A 소유물이라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과일을 많이 심었겠지. B가 따먹은 사건이 있어. 대한민국에. 그때 A가 절도죄로 고소해가지고 처벌받은 사건이 있어요. 우리는 시험 공부를 하는 거고 시험 공부하는 이 법은 피도 눈물도 없어. 동네 사람끼리 한번 싸우면 웃고 넘어갈 수도 있지. 이빨 한 개 깨지더라도. 판사 앞에 가가지고 하면은 울고 불고 하면은 판사님이 처근하게 여기서 한번 봐줄 수는 있지. 근데 시험장에서는 안 통해. 시험장에서 1번인가 2번인가 헷갈리는데 1번 찍으려 했는데 마지막에 답안지 보니까 2번이 찍혀 있어. 명백하게 차고 한 개 차이로 떨리니까 중요 부분이기도 해. 그래도 착오를 이로 취소한대. 2번으로 친 걸로 효과가 발생하고 니는 시험 떨어진 거야. 시험장에서의 법은 피도 눈물도 없어요. 그 비용상환청구권 관련돼서 유치권 또 그런 부분들은 물권법 쪽에 가서 할 거고 시간이 애매하긴 할 건데 그래도 뭐 그냥 확인하시지. 359페이지. 부속물 매수 청구권, 건물기타 공작물 임대차와 관련해서 임차인이 건물기타 공작물 사용 편익을 위해서 객관적 가치
편익을 위해서 부속시켰을 때 인정된다는 거. 오로지 임차인 자신의 특수한 목적을 위해서 설치한 것이라면 부속 매수 청구의 대상이 안 된다는 거. 예컨대 타인 소유의 건물을 임차해서 짜장면집을 운영한다고 간판을 붙였어. 그 간판 붙인 거는 임차인 자기의 특수 목적이니까 나중에 수거해서 원상 회복시켜줘야 될 문제지, 임대인한테 너가 간판 이거 부속물로 매입하다 라고 청구할 건 아니라는 거. 그거는 임차인 자기의 특수 목적을 위한 것이고, 그다음에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부속하거나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부속물이어야 된다는 것. 임대차가 종료되었어야 한다는 것. 그러나 차임 채무 불이행 등 채무 불이행으로 해지당한 경우에는 인정 안 해준다는 거. 전대차와 부속물 매매 청구는 전대차 쪽에 가서 보실 거고, 부속물 매매 청구 행사하면은 바로 매매 계약이 체결된다라는 것. 그래서 그 매매 가격은 매수청권 행사 당시의 시가상당액이 될 것이라는 것. 지상물 매수청권, 건물 등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대차 기간 만료로 종료할 것. 그래서 채무 불이행으로 해지되면 역시 인정 안 된다는 것. 그 다음에 기간 만료 시에 지상물이 현존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 아까 부속물의 경우에는 임대인의 동의 이런 게 필요했지만 지상물의 경우에는 그런 동의는 필요 없습니다. 이미 빌렸을 때 지상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고 빌려쓴 것으로 한 것이고, 그래서 가치 이하는 불문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지극히 고가이거나 지극히 경미한 경우는 인정 안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무허가 미등기여도 상관없다는 거, 그 지상물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도 상관없다는 거, 그 다음에 제3자의 토지에 걸쳐져 있다면 임차지상의 건물이 구분 소유의 대상이 되는 것이라야 지상물 매수 청구의 대상이 된다는 것. 역시 특수 목적을 위한 경우, 임차인 특수 목적을 위한 경우에는 인정 안 된다는 거. 그 다음에 갱신 청구하고 거절당했을 때 행사될 것이고, 매수청권 행사하면 역시 형성권 행사로서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다루어진다라는 것. 가격은 매수청권 행사 당시의 시가상당액이 될 것이고, 그 정도 하시고, 매주권 행사와 상대방 있는 것들은 한번 읽어보시고, 강행규정이고, 그 다음에 363페이지 위에 보면은 표를 가지고 역시 비교를 해놨는데, 외우려 하지 마시고 공부하고 난 뒤에 내가 정상적으로 법리를 받아들였나 안 받아들였나를 확인해 보시는 자리. 그 다음에 차임 금전에 하지 않고 유가물일 수도 있는데, 이 차임 정감 청구권 강행 규정이라 했습니다. 특히 부정액의 특약이 있다 하더라도 사정 변경이 발생했을 때 정액 청구할 수 있다는 판례가 있다는 것. 마지막에 있는 판례. 그 정도 하시고, 차임 지급 시기 후급이 원칙이다 라고 했습니다. 동산, 건물, 대지에 대해서는 매월 말에, 기타 토지는 매년 말에 수확받는 것은 수확 후 지체 없이, 그 다음에 법정 저당권 앞에서 받고, 그 다음에 수인이 공동하여 임차한 경우에는 이 차임 채무, 연대 채무라는 것, 이기상 차임을 연체한 때에는 즉시 해지시킬 수 있다는 것. 일단은 그 정도 하시고 잠깐 쉬었다가 보시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